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인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돈, 목적인가 수단인가? 최근 공부하러 온 김다운 코치가 있다. 자신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었더니 그냥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공부를 한다. 일에 바쁘지만 수업을 빼먹지 않고 매 시간 허겁지겁 보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안타깝다. 밥 먹을 시간도 없는지 속이 좋을 때도 많다. 햄버거를 사오기도 하고 과자를 사오기도 한다. 어떨 때는 김밥을 사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사왔다며 먹을 것이 있는지 주변을 살핀다. 그분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 외에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서 그렇단다. 이번에 처음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몇 년째 비염을 달고 산다. 그래서 냄새도 맡지 못하니 음식을 먹을 때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다고 했다. 다시 궁금해진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에 바쁜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일까? 그래도 자신은 일에 빠져서 돈 버는 게 즐겁다고 하니 딱히 할 말도 없다. 몇 년째 의식도 없이 병석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모 재벌이 생각난다. 이분이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몇 달이라도 자기 힘으로 말하고 걷고 먹을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다. 아직도 돈을 좀 더 벌고 싶을까? 돈을 버는 것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본격적인 비염 치료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몇 년째 임시 처방에만 의존하다 후각과 미각을 잃어버리고 김다운 코치에게 다시 물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김 코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한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누구의 생각인가요? 네, 한 엄마와 코치의 대화이다. 엄마의 대답을 완성해보자. 첫 번째, 엄마, 우리 아이가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코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나요? 엄마, 물음표. 두 번째, 엄마, 아이들은 어른이 말할 때는 말대꾸를 하면 안 되지요. 코치, 그것은 누구의 생각인가요? 말대꾸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엄마, 물음표. 세 번째, 엄마, 우리 아이가 맨날 엄마 말을 안 들으니 속상합니다. 코치, 맨날 그런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안 듣나요? 엄마, 물음표. 이 대화는 코칭 실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예화이다. 여러분은 코치의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대답을 하며 어떤 깨달음이 오겠는가? 많은 부모들은 우선 당황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당연한 듯 생각하고 말해왔던 고정관념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마셜 B. 로젠버그는 자신의 책 비폭력 대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왕, 차르, 귀족 등 소수 지배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인구를 통제하려면 대중들이 노예와 같은 사고구조를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틀렸다거나 해야만 한다 또는 안 하면 안 된다와 같은 말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결국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해, 할 수 없어, 잘했어, 틀렸어 와 같은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면
판단의 기준을 외부의 권위자에게 맡겨서 자기 자녀를 결국 노예적 사고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녀를 자기 주도적 능력자로 키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장 must, should, can't, won't과 같은 말을 자신의 언어에서 삭제하라. 그냥 둬라. 도용심리 상담 중에 한 분의 도용을 보니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돈, 환경, 사랑, 인간관계를 상징,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 관계나 물질에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들과 별 어려움 없이 지내온 사람인데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한다. 고향의 어머니가 홀로 살고 계신데 이웃집과 단벽으로 경계로 나누고 살아온 지 50여 년이 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그 단벽이 낡아서 붕괴의 위험이 있었기에 이웃집과 상의하여 다시 세우려고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두 집 사이 땅을 측정해 보았더니 그 이웃집에서 상담자 집 땅을 많이 침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이웃집 딸이 법규를 알아보니 이미 50년이나 실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상담자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해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자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토지 재정대로 단벽을 쌓으면 자신들의 집 마당이 없어져 버리니 마당 공간을 위해 땅을 조금 양보해주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한다. 다만 집 입구가 좁으니 진입로 공간을 좀 더 양보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다고 한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들이 이미 사용해온 땅이니 소유권을 주장해도 될 터인데 원상복귀시키라는 그분들이 너무 고마웠다고 말한다. 그런데 진입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보다 더 넓게 땅을 사용한 것이 탈이었다. 갑자기 자기의 집 뒤터가 좁아져 답답하다며 진입로 공사를 못하게 막고 되찾은 원래 자기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말한다. 뭔가 욕심이 생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원래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웃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솟구쳐 올라 참을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마침 이분이 이 얘기를 꺼내기 전 자신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단히 존경한다고 말했다. 학식과 덕망이 높아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시렵니까? 처음에 고마운 마음을 떠올리면 되겠네요. 그분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상담을 마쳤다. 직접적 조언은 오히려 거부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우회적인 질문이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다. 코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스스로 내린 해결책은 의심하지 않는다. 미운 시어머니 빨리 죽이기. 오늘 한 어머니와 그분의 초등학생 아들을 만났다. 엄마의 상처로 인해 아이들은 숨막혀가고 아빠는 집 밖으로 걷도는 홧기는 가족이었다. 어항 속 물고기 그림 그리기를 해보니 아이들 그림에는 등장하는 할머니가 엄마 그림에는 보이지 않았다. 가족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심층 상담을 해보니 결국 고부간의 불화가 가정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보는 과정에서 미운 시어머니를 죽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뭘 하든 트집이고 야단치고
결국은 시어머니의 음성이나 얼굴만 떠올려도 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까지 되어버렸어요. 참다 못한 며느리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의 얘기를 들은 무당은 좋은 방법이 있다며 알려주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면 100일 후엔 시어머니가 죽을 거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인절미를 정성껏 만들어 매일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이년이 곧 죽으려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드렸습니다. 얼마 후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서 야단도 덜 치게 되었고 2달이 넘어서자 동네 사람들에게 해대던 며느리 욕을 거두고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3달이 다 돼가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죽이려던 자신이 무서워졌어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정말로 죽을까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있는 돈을 모두 들고 무당에게 달려가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니 시어머니가 죽지 않을 방법만 알려주면 있는 돈을 다 주겠다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무당은 방긋 웃으며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지?"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운 시어머니를 죽이느냐가 문제였다.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미운 감정이 너무나 격화되어 있어서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한 어떤 시도도 거부하려 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더욱 병들어가고 가족이 회복할 수 없는 불행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으니 힘을 내보자고 격려를 해주었다. 마지못해 내 제안에 동의하고서 시어머니가 행복해하고 서로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기 시작했다. 그분이 제시한 15가지 방법을 공개한다. 1. 반찬 같이 만들기. 2. 자주 어머니라 불러주기. 3. 어머니 방에 자주 들어가기. 4. 함께 장보러 가기. 5. 목욕탕 같이 가기. 6. 청소 같이 하기. 7. 선물 자주 사드리기. 8. 소일거리 마련해드리기. 9. 하루 일과 질문하고 들어주기. 10. 함께 산책하거나 나들이 하기. 11. TV나 영화 함께 보기. 12. 병원 모시고 가기. 13. 남편 자주 빌려주기. 14. 좋아하는 음식 자주 해드리기. 15. 집안의 대소사 의논하기. 과연 이분의 미운 시어머니 죽이기 프로젝트가 성공했을까? 유유. 마르고 7일차는 아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가 행복해할 행동들을 시도하다가 다시 예전의 바쁜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일에만 성실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에도 늘 성실해야 한다. 반복은 완성을 낳는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다. 깊은 질문. 그런데 이 방법 중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가장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분이 마지막에 제시한 15번째 방법인 집안의 대소사 의논하기가 시어머니가 가장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내 의견을 물어주는 것만큼 나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방식에 의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겠는가. 누군가의 생각을 물어주는 것. 상대방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